빰 빠라바라바라밤 빠라밤 빠라바라바라밤 빠라밤 빠라바바라바라밤 빠라밤. 오랜만입니다. 도산을 통째로 주인자 홍준성입니다. 본 영상은 구조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봤던 구조주의자들의 의견이 옳은지 그른지 탐구해본 영상입니다.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바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의 제목은 순진한 구조주의자, 은밀한 칼뱅주의자들의 기도원이라는 제목입니다. 본 영상은 아래 첨부된 제 블로그 링크를 통해서 무료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름 뜻 그대로 구조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나 행동이 결정된다고 본 철학 사조입니다. 이를테면은 예를 들어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구조에 태어났기 때문에 언어적으로는 높임말 문화, 그 다음에 식습관으로는 젓가락이라든지 아니면 김치찌개 같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굉장히 IT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접하는 IT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그리고 노동법이 매일같이 어겨지는 작업장에서의 가혹한 노동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퇴근하고 나서도 이제 재테크를 해야만 하는 그런 미친 현실을 이제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죠. 대한민국이란 구조 안에서 태어났고 거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런 게 구조주의입니다. 이런 구조주의는 1960년대에 굉장히 유행했어요. 이를테면 언어학, 문학, 정신분석, 사회학, 문화인류학, 기타 등등 블라블라 거의 모든 인문사회학 사조에서 구조주의가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행의 축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런 유통기한을 봤을 때 구조주의라고 하는 사유는 굉장히 유의미했던 거죠. 그리고 전 여기에 조금 동의하는 편입니다. 이를테면은 우리 모두 자본주의라는 구조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덕분에 이제 모든 생각을 이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뽑아내는 그런 호모 이코노미쿠스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죠. 이런 거를 이제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구조주의가 가진 영향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15년에 나왔던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이제 다뤘던 이름이 뭐였죠? 이 마이클 키튼이 했던 명대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스템이야. 시스템이 집중해야 돼.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제 이런 비슷한 사유를 했던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트 러셀이 있습니다. 이제 러셀이 이제 귀납법의 역설이라는 걸 얘기했죠. 이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러셀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양계장에 있는 닭의 비유를 듭니다. 양계장에서 태어난 닭은 그 닭장 안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 닭장 안에 있다 보니까 매일 똑같은 시간에 문이 열리고 주인이 와서 자기 바로 앞에 모이를 놔주는 것만 평생토록 학습합니다. 그렇게 학습하다 보니까 이제 다음 날도 당연히 모이를 받을 거고 그 다음 날도 모이를 받을 거고 그 다다음 날도 모이를 받게 될 거라는 이제 귀납적인 추론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어느 날 그날도 분명히 모이를 먹을 거라고 생각했던 날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 온 주인은 모이를 준 게 아니라 그 닭 끌어다가 닭 모가지를 탕 쳐버리는 이제 그런 식의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귀납의 역설이죠. 러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닭의 일생 동안 날마다 먹이를 주던 농부가 결국에는 닭의 목을 비튼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귀납의 역설이죠. 이제 저는 이런 것처럼 이 현실을 바라봄에 있어서 이 러셀이 말했던 귀납의 역설을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소위 선택의 자유라고 말해진 것들이 감추고 있는 진짜 진실은 선택지 그 자체거든요. 이를테면 우리 취업 전세에 나가지 않습니까? 취업 전세에 나가서 보통 받는 질문이 이런 거죠. 당신 실업자로 남을 겁니까? 아니면 비정규직이 되겠습니까? 양자택일을 강요받다 보니까 사실은 둘 다 선택하면 안 돼요. 제일 좋은 선택지는 정규직으로 왜 고용을 해주지 않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 심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자택일을 강요받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양자택일 선택 중에서 제일 합리적인 선택지를 고르려고 노력하게 되죠. 그러니까 노예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철학적으로 사고하고자 한다면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답변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질문 자체를 논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철학적으로 질문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은 구조주의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결정론의 혐의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결정론이 뭐냐면 결정론도 이제 문자 그대로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 있다고 보는 사고방식입니다.
결정론의 가장 대표 주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당연히 중세입니다. 왜냐하면 중세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고, 그 통제에 따라 인간이 이제 따를 뿐이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졌지 않습니까? 이제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16, 17세기 유행했던 칼뱅주의입니다. 이제 칼뱅주의가 뭐냐면은,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칼뱅주의는 주권자인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예정되어 있고 섭리에 따라 흘러간다는 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받아들였던 카톨릭 사조 중에 하나, 기독교 사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교 사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칼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대자인 하나님께서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해놨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구원 받을지 말지의 문제까지 모든 걸 다 하나님은 알고 있다. 왜냐하면 절대자시니까.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은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예정론이라는 것을 이제 제기했고, 그걸 열렬히 믿었습니다. 16, 17세기에. 이제 그게 칼뱅주의인데, 그런데 왜 갑자기 칼뱅주의 얘기를 하시나요? 왜냐하면은 칼뱅주의와 구조주의가 굉장히 근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칼뱅주의 예정론에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이제 이 종교적인 하나님을 세속적인 구조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조에서 결정된다,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구조주의에서는 구조가 곧 하나님이 된 형태인 거죠. 칼뱅주의는 구조주의의 어떤 전근대적 조상격인 셈이죠. 그러니까 즉 이 두 사상을 따라가면 인간의 자유가 소각돼 버립니다. 이제 덕분에 철저한 구조주의자와 대화하다 보면은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냥 모든 게 다 결정되어 있고 우린 구조 바깥으로 절대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죠. 이제 그래서 굉장히 음울해지거나, 혹은 이걸 체념하고 받아들이거나, 혹은 또는 이제 이미 구조는 바꿀 수 없으니까 이 구조 내에서 내가 고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지를 골라보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죠. 이제 그래서 물어보자면, 정말 우리는 구조 바깥으로 나갈 수 없나요? 이 완벽하게 짜여진 구조 바깥으로 우리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느끼셨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 구조주의에 대한, 완벽히 구조에 대해 짜여져 있다는 얘기를 절대로 논박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짜여진 구조 내에서 구조 바깥으로 나가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물음에서 우리는 이미 이 구조가, 이 세계가 구조에 의해서 짜여져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의해서 한정된 거 내로만 지금 사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제대로 묻고자 한다면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조 바깥으로 나갈 수 있냐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구조주의자가 말하는 것처럼 완벽한가? 정말 조밀하게 모든 것이 짜여져 있는가? 라는 걸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저의 정답을 먼저 말하자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구조는 생각보다 허술합니다. 이를테면 앞서 언급했던 칼뱅주의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칼뱅주의가 이제 지금은 쇠퇴했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신의 죽음 이후로 무신론의 시대지 않습니까? 근데 칼뱅주의가 왜 쇠퇴했을까요? 왜 갑자기 쇠퇴했죠? 16, 17세기엔 굉장히 이게 유행했거든요. 여기에 목숨을 걸 정도로. 수많은 30년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종교 전쟁에 발단이 됐던 사상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사라져 버렸죠. 왜 그랬을까요? 가장 핵심적이고도 명약 관한,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자명한 이유는, 실제로 역사를 보니까 이 역사가 별로 조화롭게 흘러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17세기 이후를 볼까요? 17세기 이후에 뭐가 벌어지죠? 산업혁명. 산업혁명은 이전까지 있었던 세계와 지금 세계를 완전히 바꿔버린, 이걸 이제 대붕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산력의 정도가 10배, 20배, 100배 정도 차이 날 정도로 엄청난 변화를 줬기 때문에,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그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은 이 엄청난 자본주의,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빈곤계급, 엄청난 도시화, 그 다음에 인상주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방가르드 예술가, 리얼리즘, 기타 등등 블라블라, 매년마다 바뀌는 수많은 예술 사조들, 유행들, 패션, 그 다음에 쏟아져 나오는 인쇄물들, 소설, 사상, 그 다음에 세계대전, 원자폭탄,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질서를 찾을 수 있습니까? 17세기 이후부터 지금 21세기까지 흘러온 이 모든 흐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유튜브까지, 제가 찍고 있는 유튜브까지 하나도 예상하지 없지 않았습니까? 사실 빌 게이츠도 그런 얘기했죠. 빌 게이츠가 아니라 빌 게이츠 이전에 이 책상마다 개인 랩탑 컴퓨터가 있을 거다. 개인 컴퓨터가 생길 거라고 처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왜냐면 개인 컴퓨터가 있어봤자 그게 무슨 쓸모겠는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회의적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왜냐면은 이 손바닥 내에 들어가는 스마트폰이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그런 기술이 가능했을 때 그 비싼 가격을 가지고 사람들이 과연 스마트폰을 살 것인가 라는 반문을 던졌거든요. 근데 막상 개인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샀죠. 심지어 스마트폰을 이제 기기 변경할 때마다 11만원 할부금 내면서까지도 이제 200만원, 100만원짜리 할부금 내면서까지도 스마트폰을 바꿔 쓰고 있죠. 이제 없으면 안 되는 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만큼 역사를 예견하는 것은 정말 미친 짓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예측하자마자 휴지곡이 됩니다. 이제 다시 본 얘기로 돌아오자면 여하간 그래서 예정설이 무너진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제 아무리 이 세계를 바라봐도 이 우리 지상 위에 있는, 머리 위에 있는, 구름 위에 있는 이 엄청난 눈에 보이지 않은 이 머리 위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주권자께서 이 세계를 정말 조화롭고 지혜롭고 율법 그대로 경영하고 계신지 의구심이 들었던 거죠.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막 내던져 놨거나 아니면 신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 느낌이죠. 이제 마찬가지 맥락에서 구조주의가 비판되는 것도 이제 칼뱅주의가 쇠퇴한 것 같은 이유입니다. 이를테면 사실은 구조주의란 말 이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구조주의자들도 분명히 구조 내에 있는 구성원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구조주의를 추론해낸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조주의가 성립하는 거에 대한 역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구조주의가 우리 추론낼 수 있었지? 라는 부분을 차치합시다. 차치하고서라도 구조주의는 이상합니다. 왜냐면은 역사를 보면요, 수많은 사조, 왕조, 수많은 체계들이 변화해온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어떤 한 사상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금방 추론해낼 수 있죠. 즉 구조는 구조주의자가 말하는 것처럼 완벽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균열점과 구멍, 허술한 것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슬라브의 지적이 구조주의자를 되게 비웃으면서 했던 말은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자, 인용해 볼게요. 자유와 필연의 관계에 관해 말하자면 순진한 사람들은 인간 주체가 마치 기적처럼 현실이라는 인과 연세의 고리를 끊고 자유로운 행동을 감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니다. 인과적 필연성이 완벽한 연세를 전제하는 사람이야말로 순진한 사람이다. 현실이 존재론적으로 완벽하게 구성된 조화로운 세계를 뜻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현실이란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자유란 착각의 소산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유란 착각의 소산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그들이 현실을 존재의 실정적 질서라고 믿는 전근대의 표준적인 우주 조화론적 사고방식을 은밀히 재도입하는 데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모든 게 결정되어 있다고 보는 사고방식은 마치 칼뱅주의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계가 완전히 예정되어 있다고 믿는 것과 다름없다는 거죠. 이런 종교적인 생각을 은밀히 이제 구조주의라고 하는 사회과학의 이름으로 재도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적의 비판. 여러분, 그래서 급진적인 맥락에서 욕망을 바라보자 했을 때 구조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세계는 균열과 어떤 구멍이 많다. 그리고 급진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기꺼이 이 구멍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들여다봤을 때 불만이 있고 뭔가 바꿔보고 싶은 느낌을 갖는다면 이 구멍을 더 열어 제껴가지고 그 바깥으로 들어가던가 아니면 그 구멍 자체를 찢어버려야 한다 라는 게 급진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욕망적으로 사고한다는 방식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했던 철저한 구조주의자에 대해서는 이런 좀 불편하고도 지독한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은 진실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그런 철저한 구조주의는 연구실
혹은 이 텍스트, 혹은 자기 머릿속 사고 실험에서만 가능한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세계, 생동하고 약동하는 이 바깥 세상으로 한번 나와보지 않고 자기 골방에만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마치 구조적으로 모든 게 결정된 그런 암담한 세계라고 생각하게 된 건 아닐까요? 이제 좀 더 나아가서 니체적으로 물어보자면은 이런 구조주의는 사실은 내가 정치적으로 무기력하다는 것. 그러니까 바깥 세상으로 나가서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와 근력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어떤 방어 기제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존심이 센 동물이고 동시에 자기 합리화를 아주 잘하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계에 구멍이 있지만 그 구멍으로 나가서 이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지 않는 거는 내가 정치적으로 무기력하기 때문이야, 근력이 모자라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이 너무도 완벽하게 구조지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회의주의를 얘기하는 게 자존심이 좀 덜 다치지 않겠습니까? 덜 다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철저한 구조주의자를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어떤 나약함이나 왜소함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었네요.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총총. 그리고 본 리뷰는 전에 이제 카잔스키의 묘비, 자유랑 공허한 개념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을 때 거기에 그 영상에 대한 블로그 글에 남겨주신 이제 행복한 이슐린의 비밀 댓글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예, 그 질문에 대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행복한 이슐린한테 좋은 이제 질문을 남겨주신 거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드리며 다른 분들도 질문이라든지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 블로그나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하고 그 내용이 괜찮으면은 이렇게 영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꾸 말을 더 듣네요. 야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